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달 휴명북 시작하겠습니다. 네, 모두 오늘 이달에 오신 게스트를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전에부터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오늘 제가 또 이렇게 사회를 직접 보게 되니까, 너무 무서워갖고 제가 올 때부터 복장부터 좀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보이시죠? 국방새. 네. 근데 먼저 휴먼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모두한테 퀴즈 하나 낼게요. 자, 사자 아시죠? 사자. 사자 중에서 제일 센 사자가 어떤 사자일까요? 숫사자? 암사자? 네. 정답은 안 나왔습니다. 어떤 사자가 제일 센 사자일까요? 여러분. 네. 바로 봉사자입니다. 예, 많은 사람을 살리고, 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고 온기를 주는 게 봉사자들이죠. 그러니까 사자, 숫사자, 암사자보다도 제일 센 게 봉사자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번 달 오신 손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저 이름이 이쪽으로 돼 있던데. 뭘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할까요? 네, 오늘 이번 달 오신 손님 정성님이 지금 이제부터 휴먼북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선미라고 합니다. 하도 한국에 와서 이제 자기 소개를 너무 해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내 소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군경력 10년 끝내고 바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탈북하는 도중에 한 2번 북송되고 이제 3번째 만에 겨우 성공을 해서 이제 고마운 대한민국에 이제 정착 13년 차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은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네. 뒤로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생활 10년, 그 이후에 탈북을 하다가 2번의 북송까지. 네. 실제는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네요. 네. 네. 솔직히 탈북하던 분들이 모두 목숨을 내놓고 실제는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 그 속에서 2번의 복송이라는 건 정말 아픈 상처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정성님의 어린 시절, 혹시 내 어린 시절 학교 생활하면서 꿈을 꿨던 꿈은 어떤 꿈을 꾸셨어요? 이게 그냥 제 어린 꿈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이제 키가 남달리 크고 보다시피 저는 지금 엄청 자기 관리에 게으른데 타고난 이제 뭐 부모 덕에 이제 피부가 좋아서 어릴 때부터 약간 저는 항상 피부가 좋아서 이렇게 백돼지란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댔어요. 근데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한데다가 아버지가 뭐랄까 좀 돈을 잘 벌어 들어가지고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어릴 때는 김일성이 있을 때니까 김일성 시대 때니까 그때는 뭐 경제적인 그런 데 치우치지 않고 그냥 공부만 집중하던 때여서 또 다행히 또 우리 아버지가 이제 머리가 좋다 보니까 저는 학교에서 항상 공부를 잘해서 이렇게 순위권에 들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집에 아버지가 돈 잘 벌어서 빵빵하고 맞다리하고 잘 키워줬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가 좀 여기 말로 뭐지 좀 지랄 같은 또라이처럼 그렇게 내가 제일 뭐 잘났다는 식으로 좀 그렇게 많이 살다 보면서 이제 16살 이제 졸업 시기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늘 잘났다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리고 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이제 맨날 이제 여기 반장 딱지를 달고 살다 보니까 나는 커서도 그냥 이렇게 뭐 시집이나 가서 애나 놓고 살고 그런 삶보다 뭔가 좀 약간 소망 같은 게 있었댔나 봐요. 근데 그때는 그게 꿈인 줄도 모르고 나는 이제 나이 먹으면 또 동네 아줌마들처럼 나이 먹으면 여명위원장을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명위원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북한에서 이제 저 북한은 이제 조직 체계로 사는 동네라서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한 몇 살 때부터지 우리 유치원 8살부터. 8살부터 예. 이제 뭐 소년단은 소년단 조직이 있고 뭐 청년 조직이 있고 세포조 뭐 무슨 뭐지 당조직. 당조직이 있고 뭐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조직이 있는데 이제 시집을 가면 아줌마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여맹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는데 북한은 여맹 저 사회생활 잘 못해가지고 근데 여맹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그 위력이 예. 세잖아요. 예. 근데 유독 여맹위원장들만은 나처럼 체격이 크고 드살차고 막 뭐라 그럴까 동네 아줌마들이 여맹위원장네 집에 왔다 가라면 그저 쫄쫄쫄 매면서 다 달려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 먹어서 시집을 가면 여맹위원장 돼가지고 좀 대장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어릴 때 꿈이 그거였어요. 뭐 무슨 크게 뭐 그런 꿈이 없고 그냥 뭔가 누구를 막 이렇게 쥐고 노는 약간 철없는 꿈이 여맹위원장이었어요. 리더가 되고 예, 싶었다. 그 어릴 때부터. 예. 아, 근데 솔직히 제가 키워드를 보니까 키워드에 여맹위원장을 했어요. 네, 꿈을 이뤘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기 아니었어요? 아, 나는 그래서, 꿈이 여맹위원장이어서 그랬단 소리군요. 그래서 나는, 키워드를 딱 보니까 여맹위원장을 했구만. 그래서 셌구만. 제가 스스로를 그렇게 변했는데, 여맹위원장이 꿈이었군요. 그래서, 제가 네. 군복무만 하다 보니까 공부를 못했어요. 학교 때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그 대학 시험을 칠 때도 그 예비 시험을 여기처럼 시험 치는 과정이 여기 약간 좀 달라요. 이제 그 고등학교 마지막 6학년 때 이제 연말 시험 뭐든가 학년말 학년말 시험 칠 끝나고 그 마지막 6학년 마지막 시험 때가 그게 이제 그 뭐지 예비 시험처럼 하여튼 그렇게 예비 시험이 있어요. 그쵸? 네, 대학을 가기 전에 그때도 북한이 어떻게 대학을 가냐면 졸업생들 있죠. 고등학교 졸업생들 뭐 원래 학년말 시험이 있는데 그것 내놓고 졸업생들 각 도 시마다 모여서 예비 시험을 한번 칩니다. 거기서 성적이 높은 사람들 제일 먼저 보는 건 출신 성분 그리고 성적이 높은 사람들 해서 대학 모집가가 이렇게 대학을 모집해서 추천권을 주거든요. 그 추천권 가지면 또 대학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을 가죠? 입학 시험을 또 쳐야 돼요. 네. 그래서 졸업할 때 딱 시험을 쳤는데 엄청 이제 높은 순위에 딱 들었죠. 네,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저한테 하는 소리가 이제 그때 응시자가 한 3천 명 됐어요. 시적으로.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나보고 10등권 안에 들지 못하면 집에 들어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버지한테 너무 이렇게 고독하게 막 채찍질하면서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등권 안에 못 들면 어떤 날 시험을 쳤는데 그때 시험을 치면 그 해산 그 경기장 밑에 이제 그 내려놓고 도로 이제 보면 큰 이제 판에다 이제 그 우수자들 명단 쫙 썼는데 그 우리가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올렸다 보면요 1번부터 쫙 순위권이 그게 바로 정렬돼 있어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종이가 이게 바람이 풀럭풀럭 불으니까 우리 키에 보기에는 내 이름이 탁 이렇게 꺾인 그 부분이 보이는 게 23번에 딱 들어갔는데 그게 내 키에는 안 보여서 먼 데서 보기에는 글이 너무 멀고 그래서 경수권이 안 들어오고 나서 더 진짜 집도 못 들어가고 창고에서 잤던 기억이 있는데 와. 다행히 그때 1등부터 10등까지는 국방대학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그 뒤후부터 이제 지망대학을 하게 됐는데 저는 그때 당시 하고 싶은 대학이 약간 의사 같은 건 쳐다도 안 받고 이 한국 같으면은 돈 벌기 위해서 의사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의학대학 같은 거 가기는 싫고 사범대학을 짚었는데 운이 안 좋다 보니 그때 당시는 또 이제 그 탄광 자녀들, 농촌 자녀들한테 이제 선택권을 준다고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 폰트를 잘렸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길 말하면 1지망, 2지망 것처럼 1지망, 2지망 대학이 잘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차려진 게 나한테 강업대학이 차려진 거예요. 여자가 강업대학 가서 해상강대 괜찮은데? 근데 그때는 강업대학이라면 철없다 보니까 강업 강산, 강물, 금속에 강물. 대해서 연구하는 그래서 진짜 이러던 찰나에 이제 그냥 그때 밀어줬으면 좋았을 걸. 그 김일성일 때는 또 이상하게 북한은 또 그런 바람이 잘 불어요. 담임 선생을 입당을 시킨다고 이제 우리 학급에서 학생들이 탄원을 냈어요. 또 선생을 입당시키자면 우리가 다 조국을 지켜야 된다고 군대를 나가야 된다고 그거 어느 놈이 또 그거를 하나 또 선전선동을 네, 했고. 그 바람에 이거 딱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부터 또 안 가겠다는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때는
철없다 보니까 진로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래 갔다 오지 뭐.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군복무 연한이 6년이었어요. 그래서 아 군대 갔다 오면 22살, 23살 독 입당도 시키고 빨리 온다니까 나는 공부 잘한 놈이니까 가서 반짝반짝 했다가 빨리 하고 와서 대학을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명위원장 해야지. 저는 이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체격이 유별 좋다나 보니까 바로 합격돼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살에 군대에 가서 이제 그 험난한 과정 거치고 여기 와서 보면은 내 꿈이랑 대체 하필이면 여명위원장이었을까? 부모님한테 네.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 나를 군대를 내보냈냐고. 아니, 부모님이 가라고 군대를. 아니, 막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일단은 선생님, 담임 선생님을 입당시키기 위해서 다 전체가 가는데 한 명의 배신자가 생길 수가 없었죠. 네, 거기다가 이게 딱지를 단 사람이 안 가겠다 하면 더 큰일 나고 그렇죠. 완전히, 예,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었는데 솔직히 저는 반대로 군대를 가겠다 했거든요. 저 군대를 가고 싶었어요, 저는. 가고 싶었는데 어느 날, 우리 군병원에서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하는데 군대를 가겠다고 안 말했다가 다 신체 검사하는 날에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난리 난 거예요. 왜 그걸 신청을 했냐고. 그런데 이미 신체 검사 하는데 어떻게 안 가겠다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받았죠? 근데 저한테 불합격 나왔어요. 불합격이 나왔는데 그래서 군대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정원 딱 나와서 신체검사 여기서도 건강검진 받잖아요. 받았는데 제가 그때 시력 때문에 못 갔거든요. 2.0, 1.5가 나왔어요, 여러분. 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그래서 와, 내 시력 때문에 못 갔는데 여기 와서 눈은 어떻게 좋아졌지? 북한에 있는 부모님하고 전화 통화하다가 엄마한테 엄마 나 여기 오니까 눈 시력 되게 좋아졌다고 했더니 저희 엄마가 군대를 못 갔잖아 하니까 뭐라게 군병원 원장한테 뇌물 주고서 못 가게 했대요. 네. 근데 이거 부모님도 이렇게 막지 않고 보내셨다는 게 참 원래 돈도 잘 버시고 능력도 있으신 분인데 저희 부모님은 나 간다고 하니까 난리를 했는데 어떻게 안 말리셨지? 우리 아버지는 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뒀고 저는 지금도 내가 17살부터 내가 지금 이제 50 들어서 딱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 나이까지 살아온 거 생각하면 저는 늘 리더만 하고 살았어요. 근데 리더를 살면서 항상 마음에 이제 꽂히는 말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제일 기억이 나요.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그거를 우리 아버지가 왜 몇 살 때부터 나한테 말을 해줬을까? 하물며 눈 쌍꺼풀이 어떻게 생긴 사람은 어떤 특징이다. 얼굴 피부색이 그거를 혹시 아버님이 직업이 어떤 직업이셨어요? 그냥 운전사였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좀 똑똑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내가 머질지 못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저런 사람이겠구나? 알아요. 아는데 내가 표현 안 한다 뿐이지, 항상 고마운 게, 또 우리 아버지가 무당이었었나? 왜 나한테만 굳이 이런 말을 그렇게 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생한테 물어보면 동생한테는 한마디도 말 안 했대요. 동생이 물어보면 이마빼기 팍팍 쳐놓으면서 너 언니는 공부를 그렇게 한마디 탁 튕겨주면 잘하는데 너는 그러니까 자꾸 언니하고 비교하니까 동생은 오히려 싫어했던 거야 아버지는. 근데 그렇게 내가 하는 일을 막 이렇게 밀어주고 하다 보니까 군대 가는 것도 안 막으셨고 또 슈치는 또 군대 갔다 오면 진짜 꿈처럼 여명위원장까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밀어주신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군대 생활은 또 어떠셨어요? 제가 여기 휴먼북에 출연을 네, 해달라고 보니까 거기 군인 생활의 인권, 여성 군인의 인권 거기 올렸던데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렇게 키워드가 들어갈까. 예, 그래서 좀 꼭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네. 또는 나 20대 생각을 하면은 눈물밖에 안 나요. 중대장까지 하셨는데 해도 그 저놈이 북한은요 성군 정치 뭐 맨날 그런 소리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생리를 집에 내가 맏딸로 태어나고 자식이 많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돌퉁해가지고 큰딸 생일 같은 건 신경 안 써줬어요. 군대 가서도 뭐
나라를 지키러 군대 갔는데 언제 생일 같은 거는 뭐 이제 같은 날에 생일을 여러 명이 몰아서 뭐 군인 생활 그 식생활 수준이 뻔하니까 생일도 뭐 그냥 대충 어쩌다 백미밥이라는 거 그냥 진짜 여길 말하면 쭉쭉쭉 이렇게 누르면 밥 덩어리가 요만할 정도로 염장무에다 고춧가루 묻히면 거기 특이한 반찬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군인들은 일반 염장무를 색깔이 없는 걸 먹는다면 생일날에는 기름도 안 들어간 거, 조미료 일치 안 들어간 거, 고춧가루 살짝 들어가면 좀 특이한 반찬으로 생각 그렇게 먹는 정도인데 그래서 그때 저도 머리가 좋다 보니까 또 나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저는 20대 진짜 바로 승급을 빨리 해버렸어요. 이제 24살 그때부터 이제 별 달고 생활할 때는 지휘관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휘관 생일날에는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내가 별 달아서 얼마 안 되고 막 그때부터 이제 그 김일성이 탁 죽고 94년 7월 달에 죽고 이제 김정일 체제가 돌아서면서 그리고 북한은 이제 군인 생활을 해본 사람들 알다시피 이제 그 예부 차단을 시켜보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TV를 아무리 있어도 교양실에 그 TV에 뭐 군인들이 이제 일과 생활에 딱딱 마무리다 보니까 TV를 마음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린 또 TV에는 또 다 걸러서 내보내잖아요. 이제 우상화하는 그런 것만 내보내다니까 나라 정세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다 그래도 고난의 행군 수준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그런 걸 몰랐어요. 밖에 사람들처럼 풀 뜯어먹고 뭐 이거를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군인들한테 차려진 식량이 작으니까 뭐 이제 그 가동나무 여기 말하면 뭐지 그 도토리 나무 잎 참나무 같은 그건데 북쪽으로 저 양강도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찬 지방일수록 도토리 나무가 작아요. 저도 이제 사는 것은 태어난 것은 양강도인데 한남도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도토리 나무가 그렇게 큰 거를 처음 봤고 이쪽을 내려보니까 더 큰 거를 봤어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 나무가 작은데 도토리 잎을 나무 잎을 뜯어서 갖다 붙이긴 잘 붙여요. 무슨 만경대 1호라고 무슨 발효 식품 같은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도토리 나무 잎을 이런 가마에다 쪄서 그걸 이제 꺼내다 빵을 찌듯이 결국 이제 그 누룩 같은 거를 술 누룩 같은 거를 넣고 이제 덮어놓고면 한 몇 시간 정도 지나면 그 참나무 잎이 뻣뻣한 게 있잖아요. 노근노근해져요. 상추잎처럼.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손으로 막 뜯어가지고 억수 쌀하고 보태서 이제 군인들도 이제 그런 밥을 한때 먹게 하면서 나라가 정세가 긴장하고 하니 뭐 이렇게 우리도 이제 군인들도 충성심 발휘해서 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맨다 하니까 20대 한창 먹어야 될 나이에도 그런 거구나 하고 그 돌아가면서 그 소나무란 소나무 그 송지를 다 뺏겨 먹고 우리도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도 그나마 지휘관이니까 조금 좀 남들이 뭐 10개를 먹는다면 나는 3개를 먹었겠죠. 근데 그렇게 먹으면서 생일 한번 못 써봤어요. 생일을 쉬자고 보면 무조건 충성심이고 상하관계 뭐 이제 중대에서 이제 허약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나 자꾸 죽어버려요 군인들이. 근데 이제 군방 95년도 6년도 때 사회적 그 경제난을 막 일으킬 때 군인들도 군부대에서도 이제 엄청 허약자들이 많이 나오고 딱 95년도 입대생들부터 이제 그 사회에서 잘 먹지 못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키가 작아. 엄청 키가 작고 약하고. 진짜 적용 무기를 딱 쥐면요. 그래서 우리는 무기가 엉덩이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와요. 막 그런데 그것도 둘째고 먹질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정해진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군인들은 그 전사들은 막 막 뭐랄까 눈 돌아가요. 뭐 배고파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입대해서 한 몇 개월만 지나면 벌써 이 군복을 입은 정해진 군복을 입었는데 이 군복 이 안에 손이 다 들어가고 이제 그 허약 검사란 걸 자주 하거든요. 부대에서 이제 그 대대에서 그 이제 패티만 딱 입히고 뒤로 딱 돌려 세우고 이제 이 중대 전투력 상실을 볼 때 전투력이 어느 정도 세냐 마냐 하는 거는 군인들이 전문 기술을 보는 게 아니라 몸, 뭐 근육이 붙은 상태를 봐요. 아까 너네가 얼마나 중대가를 못했으면 허약자들이 이렇게 생기냐? 그 모든 책임은 지휘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장사꾼도 아니고 부대에서 대대에서 주는 식량대로 주는 건데 그거를 자기는 다 떼고 주면서 요만큼 주는 걸 요거를 가지고 100명이 나눠 먹어라. 나눠 먹으면 우리가 그걸 갖고 다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허약자들한테 따로 줄 식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허약자들이 지금 좀 또 챙겨줘야 되는데 챙겨줄 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허약 생기고 하니까 부대에서 무력부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면 그 회복시키라고 이제 부대로 이제 집으로 기관을 시켜요. 3개월 동안 집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라. 이렇게 해서 부대에서 명령 나가는데 중대에서도 몇 명씩 처음에는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3개월 이후면은 엄마들이 부모들이 그 사회 아무리 고난하다고 해도 자기 새끼가 이렇게 왔다네. 그러면 있는 거 없는 거 때려서 진짜 먹여가지고 오면 또 어느 정도 살이 붙어서 와요. 반복이 돼요. 또 오면 또 빠지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여론이 어떻게 퍼졌냐면 군대를 나가면 내 자식이 허역돼서 가족만 남아서 들어온다고 딱 이렇게 군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지니까 무력부에서 딱 차단을 시켰어요. 허역자들은 이제는 보내지 말고 부대에서 해결을 해라. 부대에서 해결을 한다면 부대에서 무슨 식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죽으란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야. 자력갱생이란 말이 전 저는 제일 듣기 싫은 게 자력갱생. 그냥 자력갱생. 그러니까 저는요 군인 중대장을 하셨으면 나는 솔직하게 말하면 중대장까지 하셨으니까 군인 생활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하전사들은 저희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향 쪽에도 한계 사단이 있다니까 하전사들은 허약자들이 꽤 많았고, 근데 군관들은 자기 대원들을 막 내보내갖고 삼인들 거 집에 거 도둑질을 많이 시켜갖고 엄청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 어떤 부대에서 혹시? 고사청이요. 고사청은 남자가 없어요. 예. 이렇게 만약에 이런 바닥이 전기 바닥인데 이게 이제 전기가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닥을 다 까고 전기선을 다 둘쳐가지고 여자가 이제 그걸 우리가 다 하고 미장을 하고 그러니까 모든 걸 이런 뭐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여자들이 기초를 파고 그러니까 대대에서 이제 설계도만 줘요. 이제 어떻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늘 해버릇했으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했고 이거를 여자는 못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뭐나 다 할 수 있죠. 지금 네, 뭐나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여기는 안 해도 돼요. 억울해서. 여기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듣다 보니까 22살쯤 돼서 나는 제대돼 갖고 와서 결혼해 갖고 여명위원장이 되겠다 했는데 왜 중대장까지 하셨어요? 꿈이 달라졌어요. 아, 저 여명위원장을 하겠다는 꿈 자체가 어찌 보면 욕심이었잖아요. 군대에 나가서도 같은 이제 같은 기수죠. 같은 동기들이 입대해서도 누가 입당을 먼저 하냐, 누가 이제 승급을 먼저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이제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되게 그때는 그냥 젊었을 때라기보다 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이었었나 봐요. 무조건 입당도 빨리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입당을 빨리 하자고 보니까 군관학교에 가야 되고. 네. 근데 체력은 다 비슷하고 나는 얘네보다 단지 잘하는 게 내가 빨리 받아먹었어요. 저기 정치상학? 김일성에 대한 정치상학. 그다음 군사. 여기 어떤 분들은 모르실 건데 북한의 군인들은요. 이게 훈련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치상학이라는 게 있어요. 정신적으로도 무장 잘해야 된다 해서 정치상학이 꼭 있거든요. 그걸 완전히 외우는 거. 뭔가를 시키면 바로 받아먹고 군사규정 같은 건 툭 치면 둘둘둘둘 이렇게 그렇게 공부 자체를 잘하고 하는데 이걸 갖고 하기에는 너무 내가 내 후에 1년 전에 나온 선배들이 있을 거잖아요. 얘네를 치고 올라가기에는 왜냐면 이제 뭐 중대장이 이번에 제대된다, 사관장이 제대된다 그러면 그 자리에 딱 이렇게 계산을 해봐요. 계산을 해보면 우리 동기에서 이번에 사관장감이 나오는구나.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치고 올라가자면 내가 특이하게 잘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다행히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나한테 고마운 게 저 인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인덕이 있어요. 인복이 있다. 네, 저 진짜 인복이 있거든요. 제 선배 한 명이 평양 출신인데 진짜 그분이 먹을 거 있으면 나한테 주고 하던 분인데 어느 날에 나를 질질질 끌고 가더니 저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고 할지 보니까 붓꿀 있잖아요. 붓을 가지고 이제 정치 선동하는 거예요. 이제 군인들이 쓰는 이런 것처럼 쓰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여기는 발전되는 데니까 이거를 쓰지만 우리는 다 이제 붓을 색깔 맞춰서 사람들이 한눈에 요점을 딱 알아보시게 저걸 빨리 배우라는 거예요. 저요. 그림을 어릴 때 기억이 사과도 못 그려가지고 엄마한테 막 욕먹던 기억은 못 그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가지고 못하겠다 하니까 너 이걸 해야만이 빨리 어리 튄다는 거예요. 진짜로 됐고 산이 올라가서요. 그 올라갔는데 훈련 안 하고 앉아서 그걸로 그냥 이렇게 써보고 하다가 보니까 발전이 없었어요. 제대로 배워준 사람이 없고 몰래 배우다 나니까. 그래서 남이 글을
맨날 보다가 내가 그 앞질러 했던 그분의 필체를 그대로 따라 배우는 거야. 본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하다 보니까 여기 한국에 와서 내가 이제 경력을 쓸 때 보니까 내가 아주 나쁜 나만에 대해서 엄청 내가 이제 나쁜 말을 선전했던 그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전사 생활을 거의 다 저는 이제 선동, 직간판에다,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하전사 때는 앉아서 아침에 이제 이것만 군인들은 쓰고. 나머지 군인들은 이제 공사를 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이제 지시가 딱 되면 다 빠지는데 나만 그 경미력사 그 교양실에 앉아서 맨날 멋져서 이제 글을 쓰고 이렇게 있어. 일주일에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하루 이것만 썼어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배운 게 어찌 보면 딱 진짜 고정관념이 그 우상화에 대한 그것만 배웠고 진짜 그렇게 착하게 완전히 그 너무 충성을 했죠. 전역은 혹시 몇 살 때 하셨어요? 전역은 28살 때요. 그러니까 10년을 예, 예. 넘게 예. 하셨네요. 10년을 하셨고 전역을 하시고 실제는 우리 북한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 군인은 3년 섞이고 여자 군인들은 정신 섞이라고. 지금도 듣고 있어요. 섞이라는 그 의미부터 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자 군인들은 3년이면 사회물을 먹는다, 사회로 돌아온다. 근데 여자 군인들은 3년이 아니라 종신도로 사회를 못 돌아온다. 제대로 그런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런 어원도 있고요. 예. 이게 군 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정신적으로 긴장하게 살아서 몸과 머리 그 생각이 약간 굳어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안 바뀐다는 거죠, 남자들보다. 어원은 이게. 뭐냐면요, 누구의 의지가 있어. 무엇이든 한다는 그런 데 예. 있어서 정말 좀 힘이 좋다, 엄청나게 강인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그런 말이 있는데 정신석기라면 사회물을 실정을 몰랐다고 생각하거든. 북한 주민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여성 군인들이 사회생활을 잘 모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탈북 결심을 하셨는지, 뭐 혹시 탈북을 결심하게 된 동기나 네. 또 어떻게 이렇게 가정 같은 거는 얘기해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창피해서 말도 안 하던 거를 저는 지금은 창피한 게 없고 나같이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실상을 더 많이 알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봐요. 그땐 철없을 때니까 시집 갔다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28살에 이제 전역됐을 때는 저 진짜 우리 아버지가 너 전역 때 들어올 때는 남자를 차고 오지 마라. 딱 당증만 메고 오라. 그래서 저요 지금도 생각해보면은 딱 그 로봇이에요. 주입을 딱 주면 그대로 집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말을 되게 잘 네, 들으신 예. 것 같아. 그래서 저 군인 시절 때도 그랬어요. 우리 내가 이렇게 전사 때도 이제 지휘관들이 넌 엄마가 없니? 하고 물어봤어요. 엄마 소리를 안 해서. 저는 아버지한테서 영향을 잘 배우고 살아서. 그래서 이제 딱 진짜 제대될 때, 그러니까 어릴 때쯤 내가 이제 그 군대 나올 때처럼 집이 동네에서 잘 살고 시집갈 준비 다 해놨을 거라 생각하고 진짜 가방에다 당증 하나 였고 남자 요 전투 가방에다가 당증은 헐떡이 차고 거기다가 아버지 한 벌 이제 시집 가면 남편한테 주겠다고. 저 북한은 남자 군복이 되게 유행이에요. 그게 때타지 않고 막 그저 질도 평생 좋고. 입을 수 있는 거. 네. 군복 딱 두 벌 놓고 갔더니 집에 가니까 완전히 상거지 집인 거예요. 잘 살던 집이 10년 만에. 동생이 병으로 죽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그 온갖 그 때려서 다 살리다가 근데 못 살렸고, 그러니까 내리막길 걷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운전해서 사고 쳐가지고 운전도 다 못하고 오죽했으면은 내가 전역됐는데 집에서 이제 나를 이제 전역됐으면 군복을 벗고 이제 사회복을 갈아입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사회복을 갈아입을 것도 없고 이렇게 거울도 없었어요 집에. 그러니까 집에 그때 덩그러니 그 집만 있고 그러면서도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당시는 누구를 원망해야 돼 이런 생각 없이 늘 자력갱생을 살아와 버릇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데? 차라리 그때 당시 네가 이 한국처럼 빨리 돈을 벌어 돈으로 경제를 집안을 일궈 세운다 하면 바로 일었었을걸요. 제 성격, 제 체격 갖고 제 성격 갖고 했으면. 근데 저기는 그렇게 내가 힘으로도 해서도 벌 수 없는 사회다 보니까 아니 동네 나가면 앞집 언니 뒷집 언니 뭐 내 동창들도 보면 다 장사를 한대요.
뭐 넌 뭐하냐 하면 어디 가서 물건 넘겨다 뭐 해서 대거리 대거리 장사, 뭐 대거를 해서 판다. 달리기 장사. 또 이게 뭐또 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 머리 수준은 17살 수준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는 밥 먹고 살아버렸으니까. 아니 진짜 다 판대. 다 팔면 사 먹는 건 누구지? 이게 경제관념도 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찰나에 어차피 저는 당원이다 보니까 당생활 여기 여명원들처럼 이렇게 집에서 자기 살림을 하면서 도액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딱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월급이나 뭐 배급을 주지 않아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포에 소속돼 가지고 출근을 하면서도요. 아니 군복을 이거 견장만 떼고 그 군복을 그냥 입고 다녀야 되는데 나한테는 너무 타격이었던 거예요. 친구들을 그새 보니까 다 애가 둘씩 달리고 애도 낳고 그다음 장사도 또 선배가 다 돼버렸고 돈도 잘 벌고. 좀 시집 잘 간 애들은 그나마 좀 이쁘게 하고 다니고 시집 그냥 진짜 평범하게 간 애들은 아이고 지금 여기 50대 60대 뭐 나보다도 지금 그때 본 얼굴들이 지금 나보다 더 초라하고 늙고 시장에 앉아서 쭈구리가 앉아서 못 팔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북한은 그거 있잖아요. 20대 26살 이후부터는 너처녀? 똥처녀. 값이 없는 여자잖아요. 아니, 어떻게 됐냐면 22살이 금처녀, 23살이 은처녀, 예, 그다음에 24살이 뭐 그 동처녀, 뭐 그다음에 25살까지는 융처녀까지 있고 26살부터는 똥처녀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집 갈 홍기가 있는데 벌써 26살이니 웬만하면 다 시집을 가요. 근데 저는 그때 28살에 금방 와가지고 이제 그리고 저 제대되자마자 바로 이제 친엄마가 돌아가다 보니까 나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나이만 지금 내일 모레 30이지 이 생각은 초등학교 학생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근데 여기 같으면 시집 갈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북한은 시집을 가야 무조건 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기보다 선택을 한 게 엄마가 가면은 그러니까 어느 집도 그래. 거기는 뭐 누가 돌아갔으면 상갓집이라고 상산한 집은 3년 동안 이제 뭐 결혼식을 안 한다. 집안 대사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잔머리 굴렸다고 생각해야 되나, 철없다고 봐야 되나. 엄마가 돌아간 지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내 운명부터 생각하다 보니까 이 기회를 나는 빨리 바꿔야 되겠다. 엄마가 돌아간 그 3년 사이에 내가 지금 군복도 못 뺏기는 우리 집안 살림 갖고 내가 시집을 갈 때 뭐야 쟤는 학교 때 그렇게 잘났다고 까불더니 군대 갔다도 이렇게 잘났다고 하던 애가 시집 갈 때 상도 못 받고 이렇게 결혼식 상을 차릴 돈이 없으니까 상도 못 받고 그냥 지네끼리 사네 이런 소리 듣는 게 자존심 밟혀서 엄마가 돌아갔으니까 우리 집은 죽은 사람 집이잖아요. 그럼 3년 동안 큰 대사를 안 한다는 구실하에 요거를 이용해서 빨리 시집을 가야 되겠다. 그걸 마음 먹고 있던 찰나에 이제 그 회사에서 이제 중매를 나서서 이제 시집을 갔어요. 29살에 거기 거의 29살 되죠. 이제 시집을 가서 이제 그때 시집을 가서 보니까 저 진짜 28살의 남자도 처음 봤고 우리 군인 때는요. 우리 그 여자 부대는 남자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처럼 뭐 저기 뭐 이런 성교육이랑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시집 가자마자 바로 임신했는데 시엄마가 나를 들고 장마당에 앉히면 동계산도 잘 안 되고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저기도 저울도 이렇게 속이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안 되고 하니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짬 시간에 시엄마를 도와주면서 하는 노릇이 맨날 해방 논직 같은 것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엄마 눈에 5, 6개월 지나서부터 이제 엄청 이제 흉이 됐죠. 괜히 그러니까 그 겉만 보고 이제 며느리를 받았더니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그런데 뭐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가 돌아간 저 친정이랑 엄마 돌아가고 아버지가 진짜 옛날 말로 말하면 양반인데 그 아버지한테 내가 뭐 있어야 짜올 거잖아요. 저 혼자 그때 당시 아마 평생 울었던 눈물을 그때 제일 울었던 것 같아요. 배 안에 임신한 애를 두고. 그래서 그 임신 7개월 때 시집에서 너무 경제적으로 활동할 줄 모른다고 바보 취급을 받아서 안 살겠다고 나왔죠.
나와서 이제 바로 출산하자마자 시집에서는 또 이제 애를 이제 데려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거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이 제 동생한테서 이제 꼴 받은 거예요. 지금 동생이 지금 수원에서 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동생하고 나하고는 이 정치적으로 이 머리가, 저는 완전히 빨갱이 머리잖아요. 근데 동생을 사이에서 장사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고난의 행군도 겪다 보니까 반짝반짝했어요. 이게 이 사회생활이. 근데 동생이 나보고 중국에서 돈을 벌고 3년만 벌고 오면 아기를 찾을 수 있지 않냐, 시집에서. 그 생각에 처음에는 뭘 나라를 배반하고 가냐 막 이러고 울고 불고 하다가 맞는 소리인 것 같다고 해서 그때 같이 첫 발을 디딘 게 첫 탈북이었어요. 돈을 벌어 내 자식을 찾으려고 사실 첫 탈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탈북 동기가 남들처럼 지금은 이제 우리 회원들도 많고 이제 탈북민들 많잖아요. 예, 탈북 동기가 보면은 나는 자유를 찾아서 왔다, 뭐 어떻게 해서 왔다 하지만 저는 그때 당시엔 자유가 뭔지를 생각할 새도 없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돈 갖고 빨리 벌어서 이제 자식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 갖고 이제 첫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는 탈북민들의 대부분 보면 90년대 탈북한 분들 보면 다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탈북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탈북민들도 좀 유형이 바뀐 게 가족 연계형, 그다음에 또 가족 그죠. 유인형 같은 게도 있고요. 거기다가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아니면 내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아니면 나 이렇게 닥친 곳에서 못 살겠어, 인권도 없는 데서 못 살겠어, 나는 내 자식은 이런 데서 안 키우겠어 해서 탈북한 분들이 이렇게 유형이 많이 나뉘어졌어요. 근데 실제 제일 많이 왔던 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 이때가, 그리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들어온 해가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3,000명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그 정도로 들어왔는데 초반에는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경제적인 것 때문에 탈북한 분들이 대다수죠. 그렇죠. 예, 많이 왔죠. 그래서 그런데 또 탈북을 해서도 자녀를 찾겠다는 마음으로 탈북했는데 보니까 북송도 당하셨더라고요. 북송 2번이나 당하셨다고. 실제 이 북송이라는 게 진짜 이거는 북송돼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를 누구도 상상을 못할 일인데, 솔직히 저도 북송됐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한국 가다 북송됐어요. 저는 다른 데도 아니고 중국에 있다가 북송됐으면 차라리 낫는데 한국 가다가 잡혔어요. 그 남경 쪽에서 잡혀갖고 저는 잡힌 순간에 죽었구나. 그냥 저는 꿈이길 바랬어요. 제가 잡혀놓고는 제 다리를 꼬집어 봤어요. 나 악몽이면 빨리 일어나라고. 근데 계속 아니었던데 2번이나 됐으니까. 그래도 혹시 저처럼 한국 가다 잡힌 건지 아니면 중국에 있다가 그냥 그래 조금 낫죠. 근데 2번 잡혔으면, 1번 잡혔으면 그나마 또 단련대, 집결서 이런 걸로 끝났을 것 같은데 2번 잡혔으면 교도소 같은 데를 보내죠. 그렇죠. 네, 혹시 교도소 생활도 하셨어요? 어느 교도소 가셨어요? 구교 와서요. 함흥 구교 와서. 교도소 동기인데? 저 몇 년도에 혹시 가셨어요? 16년도. 2016년도? 16년. 어제저녁에 TV를 봤는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나오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이 10월 26일이잖아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군인 생활 때 내가 이거 속보 이것만 했다고. 북한에 그거 있어요. 10월 26일이 세계적으로 죽음의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박정희 대통령도 죽고 무슨 누구도 죽고 뭐 이렇게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있는데, 유도 그 김일성 조남을 그 다른 무슨 태어난 곳 다른 무슨 망명봉호 그 무역선이 어느 대서양인가 어딘가를 뭐 이렇게 가다가 큰 태풍을 만났는데 그 주변 각 나라 배들은 다 파도에 묻혀서 다 죽었는데 유독 그 선원들이 김일성 초장화를 가슴에 안은 그 배만은 살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책도 있어서 그래서 저 어찌 보면 되게 똑똑해요. 그거 이제는 시간이 20년 넘게 흘렀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그거를, 얼마나 세뇌를 시켰으면. 그거를요, 정말 오래전에 있은 일인데 다른 수많은 거를 썼는데 군복무 기간에 유독 그 대목이 딱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북송된 날에 10월 26일 날 박정희 죽은 날이구나.
2016년도, 네. 2015년도? 그러니까 9년도에 탈북해서 중국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사회생활,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제 탈북, 이게 북한에서 이제 못 살던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던 사람들이 대량으로 이제 북한에, 중국으로 탈북해 간다는,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는 저는 몰랐잖아요. 난 동생이 중국 돈 벌고 오자 하니까 나는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받고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동생이 다 선을 놓은 데 따라서 갔더니 우리가 인신매매로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리다 보니까 이제 시골에, 어느 시골에 갔는데 공안이 그, 신고를 많이 하죠. 예, 예, 거기서는. 북한의 남자들 좀 완전히 그 보수주의적이잖아요. 완전히 뭐 자기네가 이렇게 뭐 따왕인 것처럼 대장인 것처럼. 그런데 아니 중국에 가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먼저 꿈쩍을 못하고 막 그런 데다가 대화가 안 통하고 이 무슨 음식 자체가 다르니까 무슨 냄새가 나고 그 문화적 차이 때문에 저 거기서 한 3개월 동안 진짜 거의 단식하다시피 해서 끝내 거기서 이제 그 동네에서 내가 너무 애를 먹이니까 동네에서 신고를 해서 내하고 동생이 이제 다시 북성대 갈 때도 북성대 가면 내가 이제 감옥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나한테 엄청난 이제 처벌이 받겠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그 서울에서 벗어나는 게 어디 나는 좋았어요. 그래 차라리 죽어도 내 조국에서 죽자. 언감자를 먹더라도 내 조국에서 먹자. 이런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그 군인 정신이 살아있어 가지고 이제 갔는데 우리를 쉽게 안 내어주더라고요. 이제 3월달에 잡혔는데 그 해 12월까지 이제 그 몇 개월 이제 조사 기간이 끝나서 뭐 직교 어디 어느 기간을 거친 다음에 바로 이제 단련대를 보냈어요. 근데 교화소보다 짧은 게 이제 기간 짧은 게 단련대인데 한국에는 아직 그런 영화가 좀 없어요. 옛날 노비 시대 사람들처럼 옷만 이렇게 제대로 된 옷을 입었다 보니 일 강도가 너무 셌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진짜 6개월 뻗치고 다시는 내 중국으로 안 간다. 다시는 중국으로 안 간다고 진짜. 그런데 다행히 그때까지만 저 당증이 살아 있었어요. 교양소니까. 예, 예. 응, 단련되니까.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없어진 기간이 6개월이 걸려 있었는데 그 공장에서는 저는 되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얘가 왜 갑자기 없어졌지? 어디 갔다 오겠지 하고 사실 보고 체계가 서야 되는데 나를 묵인했던 거예요. 나를 봐서 기다려주고 했던 찰나에 내가 잡혀가는 바람에 겨우 1차 때는 당신이 그래서 살았었고 다시는 안 가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또 착실하게 또 회사 생활을 또 허리띠 졸라매고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도 일을 했어요. 사회생활 일을 하다가 돈에 대한 내일 당장 먹고 살 게 없는 그 절실함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누구도 벌어준 놈도 없고 나도 벌진 못하고 회사에서는 주는 월급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그 아는 언니가 내가 키가 크니까 이제 그 북한하고 중국 사이 그 압록강을 넘나드는데 물건을 지고 오는데 물 깊이가 높으니까 자기네가 등으로 지고 오면 다 물건이 젖어버리고 판매 가치가 떨어지고 하니까 나를 도구로 이용한 거예요. 저는 돈이 없잖아요. 짐꾼. 그러니까 나를 밀수짐꾼이라는 짐꾼이야. 거죠. 그러니까 딱 나하고 둘이서 가져온 물건이 그때 당시 저는 포장한 거니까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맨날 이만한 거를 이렇게 키 크니까 이면 나는 물 이까지 온 데다가 저 군인이었잖아요. 그 물 같은 거는 물살이 쐬도 그냥 걷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책을 잘했어요. 물건을.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내가 이제 경찰들이 자꾸 이제 나를 찾는다 이런 소리를 이제 어디 가는 곳마다 자꾸 들려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그 내가 옮긴 게 뭐냐면 이제 한국 영화를 담은 CDR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게 또 CD라고 하고 USB나 CD를 그러죠. 동글동글한 거. CDR, CD. 네, CD판. 나는 보지도 못한 건데 그 영화에 대한 거 진짜 못 봤거든요. 뭐 천국의 계단, 뭐 가을동화, 겨울연가 겨울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거를 전 많이 보고 왔으니까. 저는 진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거를 그거를 이제 저는 옮겨준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유통시킨 사람이 근데 돼버리니까. 그걸 양강도에서 이제 이렇게 함남도, 함경도, 뭐 항해도 쪽으로 이제 내보내면 비싸게 파니까 그쪽을 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보다가 잡히니까 출처를 캐기 시작하니까 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라는 또 옆에서 누가 알려줘가지고 그래서 다시 남의 집가 도망쳐 있자고 보니까 내 식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산다는 거는 진짜 죽기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겠다 했던 탈북을 다시 그때 결심을 해가지고 이제 두 번째 탈북으로 했죠. 두 번째 탈북으로
해서도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나한테는 그런 처벌이 가해졌는지 저한테는 또 이제 또 북송위기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사실 난 안 와도 안 잡힐 수 있는 것도 나는 남들처럼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먹고 아무 삶에 대한 의욕이 없이 그냥 차려준 밥 먹고 뭐 시집 가라면 시집 가고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다가 이제 난 집으로 가겠다고 자꾸 졸라서 정말 그때도 그 집주인이 좋은 할아버지여서 이제 나를 집 연선까지 데려다서 저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도깨비였죠. 국경이 남의 집 그 뭐지 울타리 넘듯이 강을 넘었다가 이제 그 내 땅에 다 가서 북한에 다 가서 경찰들이 이제 그 수색대대가 잠복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잡혔죠. 잡혔는데 그때 당시 내 주머니에 돈도 있었고 물건도 치고 가져간 거 있었는데 경력이 군인 경력이다 보니까 사실 북한은 뇌물 나를 단속하는 사람한테 뇌물 찔러주면 다 살잖아요. 원래 그- 그 장소에서 뇌물 좀 큰 돈 주면 눈 감아주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 3월 달에 3월 8일에 38절 날에 넘어갔다가 그때 넘어갈 때가 10월 26일이었다니까요. 10월 26일이니까 지금 반년 반년. 되는 사이에 또 피부 좋다 했잖아. 막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잘 먹어가지고 진짜로 그때 그 30대 32살 때니까 막 빵빵했어요. 근데다가 지금처럼 이런 통바지 입고 몇만 원도 안 가는 옷인데 북한은 그게 얼마나 멋있는 옷이었겠어요. 또 내가 이게 키가 크다 보니까 그걸 입고 잡혔는데 얘네가 지금 이거 전지복 뭐라 그래요? 전지불. 이게도 그 후레쉬. 그걸 갖고 경찰이 2명이 나도 북한 사람이라 경찰 2명이 나를 세워놓고 내가 가져갔던 이제 다 뺏. 몽땅 그 비싸지도 않은 거를 이제는 내가 집에 가서 요건 아버지를 주고 요거는 내가 일할 때 입고 다니고 그 여기 진짜 저 동대문 시장에 가면 15,000원짜리 옷이 저한테는 거기 백화점에 몇백만짜리 옷처럼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 하다 못했잖아요. 여기 그 얇은 스카프까지 다 가져가고 라이터까지 다 있었어요. 그 이만한 짐이 한 3짝이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저 그때 중국 돈으로 10,000원 갖고 왔어. 그때 당시 10,000원이 컸어요. 그래서 그 돈이지. 10,000원도 뺏길까봐 이제 그 락스통에다가 이제 비닐다 감아서 입고 갔는데 그거는 가방에 딱 메고 있으면서 지금 뺏기면은 돈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걔네가 그게 지금 돈인 줄 모르고 있는데 자꾸 나 단속하니까 조서를 쓰자고 지금 그 보험세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내가 잡히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돈을 줄 거니까 돈을 나와주세요. 또 내일 엄마 제사인데 여기 건너편에 우리 중국에 할아버지 집에 먼 친척인데 그 집 가서 가을 추수 그 농사 그거 진 거 도와주고 이제 중고 옷들을 가져오는 거라고 그래서 빨리 제사에 이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걔네끼리 먹자 말자 그 돈 받자 이러던 찰나에 암만 봐도 내가 그 일반 탈북민들 같은 느낌이 훗날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소리가 나보고 너 너무 얼굴이 번지를 해가지고 네 돈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 너 돈을 잘못 먹으면 자기네가 이제 군복을 벗어야 될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제가 일하던 회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그 회사 그 경비원이 전화를 받는데 그 경비원하고 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저는 군인이다 보니까 좀 원칙적인 걸 요구를 하는 스타일인데 그 나갈 때 공장에 생산한 물건을 이제 여기는 보안 시스템이 다 있어서 이제 쭉 지나가도 보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고 사람이 다 일일이 손으로 이렇게 터치를 해야 되는데 또 그 몸에다 착용한 줄 알고 그 남자가 여자 자꾸 만지고 하니까 내가 그게 싫어서 그분하고 걔랑 싸웠었는데 마침 그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너네 회사에 이런 애가 있냐 하니까 그년이 하면서 저를 군대 갔다 왔다고 어깨다 비를 좀 닫다 재수없는 년이 하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군대 갔다고 하니까 거기서 먹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너 군대 갔다 왔냐?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했다니까 물어보길래 나는 뭐랄까 막 좀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이었으면 진짜 하선사라고 말해도 해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쭉 다 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생각하기를 얘가 3월달에 없어졌 애가 10월달에 다시 들어오는데 너무 얘가 힘을 쓰게 군 경력자가 지금 넘어갔다 넘어오니까 혹시 안기부돈을 먹지 않았냐 여기에 남한하고 정보 교환 때문에 넘어갔지 않았냐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나를 그 자리에서 내 군복 맸다는 소리 듣고 바로 뭐 더 먹을래 생각을 안 하고 짐을 싸가지고 그래서 교화 임무 갔다 왔어요. 아유 실제는
이 감옥하고 북한 감옥은 엄청난 천지 차이인데 그 감옥 얘기는 좀 지나가고 이번에 세 번째 대한민국에 와서 실제로 보니까 경력 보니까 하람에 10년이라 해상 10년이라 하람에는 어떤 일이죠? 나 같은 사람들이 다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시흥에 왔을 때는 이런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 고마운 우리 담당 형사님이 이제 제 경력을 보고 이제 이렇게 조금씩 모으면은 좀 그래도 모임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군대 때부터 배웠던 쓸데없는 그 오지랖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사회에서 누구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일어설 거다. 그런데 나는 체력적으로 준비되고 이게 정신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질병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또 이렇게 북한에서 자식 데리고 오고 중국에서 자식 데리고 오고 한국에 와서 또 살아야 되고 하니까 나는 괜찮은데 여러 조건상 엄청 복잡하게 엉켜있는 사람들이 헤어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말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들 대신 표현해줘서 전달해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런 의미 가지고 조금씩 활동했던 게 어울까 생각하면은 그 중간에 잠깐 쉰 걸 생각하면 거의 10년 동안 결국은 10년 동안 남을 위해서 봉사를 그러니까 이게 실제는 탈북민들이 봉사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했던 얘기를 봉사자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봉사를 하게 됐냐 물어보면 나는 북한에서 와서 여기 와서 진짜 삽 한 삽 안 두고 이 대한민국이 발전된 세상에 사는데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고 보답하고 싶어서 남을 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근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 긴 시간 동안 하는 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참 대단하고 키워드 하나에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남북한의 노후의 차이점, 현실과 차이점이 있다는데 그 현실과 차이점 실질은 북한의 노후하고 여기 노후는 다르죠. 그리고 복지도 엄청 천지가 달라요. 이게 복지는 선별적 복지잖아요. 힘든 사람들 복지 대상이고 근데 북한은 공개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보편적 복지라고. 네, 다 복지해주는데 실제 복지해주는 게 아니라 다 안 해주는 거예요. 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힘든 사람도 안 힘든 사람도 다 안 해주는 건데 그런데 혹시 그런 차이점과 현실 저는 사회생활 전혀 못 해봤으니까 잘 모르고 북한에서 이제 노후에 대한 그런 노후라 하면은 노후라 말 자체가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모임을 한다던가 이제 우리를 후원해주고 싶은 분들 이제 이런 내가 사는 곳에 이제 지역 단체장들하고 아니든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하고도 얘기를 할 때 저는 늘 얘기를 하는 게 여기 한국에서 이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쪽에서 사시는 분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는 분들은 노후 준비 엄청 신경을 쓰잖아요. 그럼 노후 준비란 게 뭐냐?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내 육체적으로 힘들 때,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없이 살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한에서 노후 준비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북한의 노후 준비가 아니라 다음 끼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녁은 먹어야 재울 거고 내일 아침에 먹어 일하러 갈 거고 그러니까 그 다음 끼 걱정을 해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북한엔 노후란 게 없다. 실제는 북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말하면 핵가족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사는 가족이 시부모님 이렇게 모시고 같이 사는 가족이 많은데 대부분이 나이가 들면 아들한테 얹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 오면 실제는 노후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노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진짜 힘들 때 이렇게 아들들이 서너 명 있어도 서로가 부모님 안 모시겠다고 막 그런 상황도 생기는데 실제는 여기는 자기 스스로가 노후를 만들어가고 하는 게 저는 솔직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꿈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몸만 건강하고 건강이 지금 이렇게 보여도 건강하지 않다니까 걱정되는데 건강이 최고예요. 솔직히 제일 큰 자산은 건강입니다. 근데 앞으로 그래도 건강 되찾고 또 뭘 하고 싶은지. 저요, 뭘 하고 싶냐. 10년 동안 이때까지 봉사했으니까 이제는 나도 도움을 받아도 돼요. 남을 도와주는 것만 하지 말고 나도 도움 받겠다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실제는
자기가 매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매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할 때 꽃을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매화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있어요? 네. 언제 먹고 살기 힘든데 이거 주변 환경에 대한 감상할 시간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조금씩 마음이 여유가 좀 생기기도 했고, 좀 최근에 좀 집에서 좀 이렇게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학원 다니면서 이제 주변 아줌마들하고 이제 한국 분들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대할 시간이 없었어요. 늘 이제 우리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근데 요새는 지금 막 삶이 즐거워진 느낌? 모르던 거에 대해서 배우고 하다가 학원 다니는 어느 교육 시간에 배웠는데, 1년에 사계절을 이제 매화꽃, 란초, 뭐 무슨 꽃, 그리고 참대 뭐 했는데 이제 자기 적성에 맞는 걸 표시하다 보니까 내가 매화꽃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매화꽃이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뭐 꽃망울 뭐 무슨 뭐 이름이라 뭐 뭔가 그런 게 있잖아요. 멸정 뭐 이런 걸. 그런데 난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앉아서 눈물 그렁그렁 하니까 나를 토론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울면서 그랬어요. 내 적성을 보니까 내가 매화꽃인 거예요. 그래서 왜 매화꽃이라 했더니, 매화꽃은 하가들 그림 그리기도 쉽잖아요. 이렇게 그 줄기가 막 이렇게 거칠거칠해가지고 그 울퉁불퉁하고 거칠거칠한 그 줄기가 그 거칠은 삶을 살아오면서도 꺾이지 않고 살아와 온 거. 근데 그런 적성을 가진 사람이 딱 나은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앉았는데, 그러니까 그 적성들끼리 앉았는데 하나같이. 근데 대한민국이 60, 70%가 그 매화꽃 특성을 갖고 있대요. 다 힘들게 네. 이렇게 그러니까 강한 울퉁불퉁.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순간에 다음 걸 보니까 네 가지를 쫙 둘러봤더니 란초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매화가 안 되고 네. 란초가 되겠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뭘 하고 싶나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저 사회에서 힘들게 쓸고 아무 힘들게, 보상도 없는 충성을 해가지고 내 몸이 망가졌잖아요. 여기 와서 나는 또 내가 살겠다고 이렇게 10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제는 나도 좀 틈틈이 이렇게 봉사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나를 위해서 나도 란초처럼 좀 날라리처럼 이제는 좀 나한테 좀 이제는 여유를 주자. 아니 네. 실제는 삶을 다 봉사에 바치는 거, 뭐 그거 위대하긴 한데 자기를 네. 사랑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본인을 사랑 안 하고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솔직히 좀 바보 같은 짓이고, 본인을 사랑하는 게 기본이다. 이제는 나도 좀 사랑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겠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네, 혹시 네. 내 인생을 우리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내 인생을 책으로 써서 책 제목을 단다면 내 인생의 책 제목을 어떤 걸 달고 싶어요? 이 프로그램 사람을 참 작가로 만듭니다. 북토크잖아요, 북토크. 네, 사람 책입니다, 책. 고졸이 따라가기 참 어려운데, 나는 내 인생을 저는 촛불이라고 생각했어요. 촛불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제가 어찌 보다 보니 내가 살아온 생을 들어보면 나는 늘 나를 위해서 밝힌 게 아니라 내가 희생이 돼서 촛대나 촛불처럼 그냥 내가 서서 내가 불을 켜서 내가 비춰줘야만 주변 사람들이 살 수 있었겠다 하는 이런 역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촛불은 오늘까지만 촛불 할 거예요. 이제는 나는 태양동으로 바꿀 거예요. 자연의 힘을 빌려서. 그러면 인생의 제목이니까 촛불에서 태양동으로 네. 태양동으로 가기를 네. 응원합시다, 여러분. 응원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습니까? 멋지시다잖아요. 남을 위해서 이때까지 산 인생이니까 네. 멋지다가 하죠. 근데 맞아요. 이제부터는 란초처럼 태양동으로 살아가길. 네. 네. 되게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연예인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연예인이요? 진짜요? 원래 꿈이셨대요. 아니요. 여맹위원장이요. 연예인이 아니에요. 좋다 말았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조직이 있냐면, 북한은 8살부터 조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8살이면 초등학생이죠. 8살이면 소년단이라는 데 가입했다가 14살에 가면 청년동맹에 가거든요. 여기서 청년동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원이 되면, 20살 넘어서 당원이 되면 당조직으로,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진 사람이 직장인이 있죠. 직업동맹으로, 농장원은 농군맹으로, 그리고 여성은 당연히 여성동맹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 생활이 있었는데 그 여성동맹의 위원장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네, 우리 앞으로 우리 정성미 님이 정말 난초처럼 태양동으로 가기를 여러분이 큰 박수로 응원하면서 오늘 휘만복 시간 마치겠습니다.